도장을 찍으면 싸움은 끝나겠죠.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가 쟁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지금 이 순간 먼저 지켜내야 할 건 무엇일까요? 본격적으로 사연을 전해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에게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지키고 싶은 가족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2를 써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40대 한서윤이에요. 엄마는 봄부터 요양병원에 계셨고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를 반복하셨어요. 동생은 30대, 이름은 동호예요. 저를 누나라 부르지만 결정할 때는 본인 성격대로 밀고 가더라고요. 오늘 테이블 위에 올라온 위임장도 그 성격에서 나왔어요. 예금이랑 적금이랑 오래 묵은 우체국 금고까지 한 번에 정리하자고 하더군요. 서류가 깔끔하면 편할 거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저는 결정을 서두르는 편이 아니에요. 옳은 게 뭔지 오래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엄마 손길이 닿은 것들, 엄마가 평생 쌓아온 방식, 그런 것들을 한 장짜리 위임장 아래에 겹쳐 묶어버리기 싫었어요. 펜촉이 종이에 닿았다가 금세 멈췄어요. 이름 첫자에 세로액만 남았고 빈칸이 다시 커졌어요. 그 빈칸을 보니까 어디부터 다시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병실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좋은 날이면 침대 난간을 짚고 몸을 조금 세우시더라고요. 창밖 은행나무를 오래 보셨고 제 손등을 쓰다듬으며 숨을 고르셨어요. 말수가 줄어들수록 손끝의 힘은 또렷해졌고 그 온기가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엄마가 쓰시던 작은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약봉투랑 영수증 사이에서 얇은 종이 묶음이 나왔어요. 오래된 편지지 크기였고 맨 위에는 엄마 필체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잉크가 조금 번졌지만 글씨 모양은 단단했습니다. 상단에는 손녀 이름이 있었고 하단에는 적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글씨가 아니라 스스로 안심하려고 적은 기록처럼 보였어요. 종이 묶음 아래에서 사진 몇 장도 나오더군요. 아이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웃고 있었고 사진 모서리에 연필로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등록금이라는 단어와 잊지 말자라는 다짐이 보이더군요. 하트도 웃음표도 없었지만 필압이 묵직해 보였습니다. 그 필압이 제 손을 붙잡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식탁 위에 종이랑 사진을 순서대로 펼쳤어요. 병원비 영수증, 적금 납입표, 손으로 적은 생활비 내역이 한 줄처럼 이어졌어요. 숫자들은 적고 지우고 다시 적힌 흔적을 품고 있었죠. 그 흔적을 보고 있자니 기록을 보존하는 일이야말로 엄마가 제게 맡긴 일 같았어요. 서류를 깨끗하게 정리해버리면 편할 수도 있겠지만 삶의 결은 그렇게 매끈하게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작은 흠집과 덧칠이 함께 남아있어야 실제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요양병원으로 가는 길이 맑았어요. 정문 화단에서 국화향이 올라왔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복도에는 낮잠에서 막 깬 숨소리와 간호사 발걸음 소리가 낮게 섞여 있었어요. 엄마는 창가 침대에서 얇은 담요를 배까지 끌어올리고 쉬고 계셨어요. 그날은 좋은 날이었고 눈동자의 초점이 정확했어요. 저는 베개를 조금 높여드리고 창문을 반뼘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오자 커튼 끝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제 팔을 손끝으로 살짝 눌러 자리를 고정하듯 확인하셨어요. 그 동작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껴졌죠. 저는 가방에서 사진과 종이 묶음을 꺼내 침상 옆 탁자에 올려두었어요. 엄마는 손을 뻗어 사진을 천천히 훑으셨어요.
손녀가 웃는 사진에서 가장 오래 머무르셨고 숨이 조금 더 깊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다시 붙잡았어요. 서둘러 이름을 적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엄마가 남긴 기록을 먼저 정리하고 숫자보다 문장을, 문장보다 표정을 먼저 보겠다고 정리했어요. 결정해야 할 순간이 오면 그때 적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보관하는 날이라고 마음을 고정했어요. 탁자 위 종이들을 파일에 옮겨 담고 날짜 순으로 라벨을 붙였어요. 표지에는 우리 집 기록이라고 적었고요. 그 말이 통장이라는 말보다 훨씬 무겁게 보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골목 초입에 시계 수리점이 보였어요. 유리문 너머 작은 스탠드 불빛이 켜져 있었고 노인이 루페를 눈가에 대고 시계줄을 만지더라고요. 저는 문을 열까 말까 잠깐 망설였어요. 엄마가 차던 시계가 서랍 속에 있거든요. 그 시계 뒷면에 어떤 글씨가 있든 오늘의 결심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어떤 표식이나 암호보다 오늘 제가 본 엄마의 눈동자가 더 확실한 근거처럼 느껴졌어요. 저녁이 되자 동생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 등기소에 들르자고 적혀 있었고 저는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먼저 제 방식대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었죠. 싱크대에서 접시를 씻고 물기를 닦고 창문을 닫았어요. 집안의 소리들을 하나씩 줄였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건 벽시계 초침 소리였어요. 규칙적인 소리가 심장이랑 보폭을 맞추는 것 같았어요. 그 리듬에 맞춰서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가져온 종이와 사진을 다시 훑었어요. 엄마의 필체는 연약했지만 방향이 뚜렷했어요. 손녀의 이름이 기울어진 글씨로 반복되어 있었고 사용처가 분명했어요. 마음속 저울이 천천히 기울었고 위임장의 빈칸이 더 이상 무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우는 일만 답이 아니라고 느껴졌고 때로는 비워두는 게 더 정확하다고 느껴졌어요. 프린터에서 A4 용지를 꺼내 간단한 표를 만들었죠. 엄마 계좌와 적금, 보험, 금고 위치, 연락 가능한 사람들, 그리고 왜 이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한 줄 설명까지 담았어요. 표가 완성되자 마음의 결이 조금 고르게 펴졌어요. 종이를 파일 맨 앞에 끼우고 스티커로 표시했습니다. 내일 아침 동호에게 서명 대신 이 파일을 먼저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둘 다 감정 대신 근거를 보자고,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의 말 없는 손길을 보자고 제안하고 싶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엄마의 시계를 꺼내 시간을 맞췄습니다. 초침을 바라보면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인지 새삼 느꼈어요. 완벽하게 맞는 시간이냐보다 함께 맞춰가는 과정이 더 소중하다고 느껴졌죠. 내일의 저는 오늘보다 조금 더 천천히, 그렇지만 분명하게 걸어가고 싶었어요. 서랍을 닫고 불을 끄자 어둠 속에서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남았어요. 그 소리가 오늘의 결심을 밤새 지켜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등기소 건물 앞에서 한 번 숨을 고르고 들어갔어요. 복도 공기가 건조했고 사람들 발소리가 타일 위에서 짧게 끊겼어요. 먼저 와 있던 동호는 서류철을 손에 든 채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굳은 얼굴빛에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파일을 꺼내 테이블 가운데에 올려두었어요. 어제 정리한 계좌 목록과 적금 내역, 연락 가능한 담당자 이름을 첫 장에 붙여두었어요. 진행 담당 직원이 절차를 설명했지만 저는 먼저 기록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서명과 도장이 아니라 근거와 목적부터 확인하고 싶었죠. 동우는 서류철을 넘기다가 손을 잠깐 멈추더라고요. 그 멈춤이 오늘 할 이야기를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담당 직원이 일괄 정리 절차를 다시 안내했습니다.
저는 가능한 부분과 보류할 항목을 나눠서 말했고 보류 항목에는 이유를 붙였죠. 손녀 교육비로 목적 지정된 적금, 병원비 정산, 대기, 상조의 연동 서류 미확인 같은 메모들을 적었어요. 직원은 확인 도장을 찍었고 이어서 우체국 예금건은 지점 방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지점장과 통화해 두었다고 말했고 방문 시간을 오늘로 잡고 싶다고 했어요. 동우는 21번 고르고 동의하거나 반대할지 정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의 결정보다 우리의 다음 순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최소한으로 처리했고 나머지는 확인서 형태로 남겨두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죠. 우체국 지점에 도착했을 때 창구 유리 너머로 낡은 벽시계가 보여서 잠시 발을 멈췄어요. 초침이 크게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마음을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점장은 예약된 상담을 바로 열어주었고 저는 엄마의 방문 기록과 직원 메모 사본을 확인했어요. 메모에는 손녀 교육비로 예치 요청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고 만기시 용도 변경 금지라는 문장이 붙어 있더군요. 담당 직원은 절차를 설명해 주었고 저는 수익자 지정과 사용 시점에 대해 다시 묻고 싶었어요. 지점장은 보호자 동의와 가족 간 합의를 권했고 그 권고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기록의 의미가 분명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지점 밖으로 나오자 낮 햇빛이 유리문에 반사되어 눈이 잠깐 시렸어요. 저는 건물 그늘에서 잠시 서 있었고 동우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시간표를 갖고 있지만 같은 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가고 싶었죠. 오늘 엄마 상태가 좋을 것 같았고 엄마에게 보여드릴 게 많아졌거든요. 점심시간 무렵 병동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오전이었다고 알려주셨어요. 엄마는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계셨고 저는 침상 난간을 내려드리고 베개를 조금 더 높여드렸습니다. 숨소리가 안정적으로 들려서 마음이 놓였어요. 가방에서 오늘 받은 확인서와 사본들을 꺼내 탁자에 정리했어요. 엄마가 문서를 따라 천천히 시선을 옮기시더라고요.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받아서 저는 진행 순서를 간단히 적어놓은 메모만 보여드렸습니다. 사진 한 장을 마지막에 올려놓았어요. 손녀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날 현관 앞에서 찍었던 사진이었죠. 얼룩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웃는 얼굴이 선명했어요. 엄마는 사진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한번 눌렀고 저는 그 손동작을 오래 바라보고 싶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서류보다 사진이 더 정확한 설명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돈이라는 단어보다 공부라는 단어가 더 먼저 떠오르는 시간이었어요. 오후가 깊어질수록 엄마의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담요 끝을 발목까지 내려드렸고 팔과 어깨를 가볍게 주물러 드렸어요. 간호사분이 상태 기록을 적으면서 수분 섭취량을 알려주셨고 저는 작은 종이컵에 물을 반만 채웠어요. 엄마는 2모금 정도 먹고 고개를 살짝 흔드셨죠. 충분하다는 뜻이었고 저는 컵을 치우고 손을 닦아드렸습니다. 오후 면회 시간이 끝날 즈음 창밖 하늘이 조금 흐려지면서 병동 조명이 한 단계 밝아졌어요. 저는 가방을 정리했지만 돌아서지 못하고 다시 한번 탁자 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서류를 고르게 맞추는 일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정리되더라고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오늘 일정을 간단히 요약했어요. 등기소와 우체국에서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병실에서 사진을 함께 본 일이었어요. 설명 없는 동의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휴대폰 메모에 다음 일정도 적었죠. 상조의 연동 서류 확인, 병원비 정산표 재발행, 금고 보관물 목록 대조, 그리고 동호와 합의문 초안 작성. 메모를 저장하고 나니 심장에서 올라오던 긴장이 조금 내려갔어요. 오늘은 급한 결론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일 할 일을 명확히 적고 싶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엌불을 켜고 물을 올렸어요. 주전자의 소리가 올라오기 시작하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죠. 보리차를 마시면서 파일을 다시 열었고 문서 구분 탭을 색으로 나눴어요. 노란색은 교육비, 파란색은 병원비, 초록색은 상조회, 회색은 기타 보관물로 정리했습니다. 색이 나뉘자 머릿속 그림이 선명해졌고 나중에 누가 대신 보더라도 순서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의 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초침은 정확히 움직였고 그 소리는 거실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시계를 다시 상자에 넣으려다가 잠깐 멈췄어요. 오늘은 꺼낸 채로 두고 싶었죠. 집안의 시간이 한 군데에 모이는 느낌이 좋았어요. 저녁 무렵 동호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절차를 천천히 하자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내일 합의문 초안을 보내겠다고 답장했죠.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맥이 풀리듯 어깨가 내려갔어요. 경쟁처럼 밀어붙이던 기세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거든요. 오늘 했던 선택들은 누군가를 이기는 선택이 아니었고 시간을 지키는 선택처럼 느껴졌어요. 샤워를 마치고 거실 불을 살짝 어둡게 켜놨습니다. 시계 초침과 냉장고 모터 소리가 서로 겹쳤고 잠깐 고요가 찾아왔어요. 나는 내일도 같은 방식으로 걸어가고 싶었어요. 빠르지 않지만 정확하고 정확하지만 차갑지 않은 방식으로요. 그 생각을 품고 침대로 들어가니 이불 안 공기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를 다 끝냈다는 감각이 천천히 몸을 가라앉혔어요. 다음 날 아침에 합의문 초안을 만들어 이메일로 보냈어요. 조항은 간단했어요. 손녀 교육비는 만기까지 보존, 병원비 정산은 증빙에 따라 순차 지급, 금고 보관물은 목록 작성 후 공동 열람으로 정리했어요. 서로 동의하면 서명하고 이견이 있으면 조항별로 추가 회의를 열자는 문장도 붙였죠. 문장을 짧게 쓰고 목적을 한 줄씩 분리하니까 숨이 조금 덜 막히더라고요. 점심 무렵에 병원으로 가는 길에 시장을 잠깐 들렀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달달한 약과를 작은 상자에 담았죠. 병실로 들어서자 간호사분이 미리 알려줬어요. 오전에 재활 운동을 조금 하셨고 피곤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담요 구석을 정리하고 상자를 열어 한 조각만 접시에 올렸어요. 엄마는 향을 맡듯 천천히 코끝을 움직이셨고 저는 조금만 먹어도 충분하겠다고 생각했어요. 물 한 모금과 함께 입안에 녹여들이자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그 표정을 오래 붙잡고 싶었어요. 가방에서 어제 만든 합의문 설명 요약을 꺼내어 탁자에 놓았어요. 큰 제목 옆에 체크박스를 그려서 완료된 항목을 표시하고 싶었죠. 손녀 이름이 적힌 칸을 보자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선명해졌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더 또렷해졌거든요. 병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와 바닥에 네모난 조각을 만들었고 그 위로 바퀴 달린 카트가 천천히 지나가더라고요. 시간이 화면처럼 느리게 흘렀어요. 오후에 동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조항 대부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었고 금고 보관물 열람을 이번 주 안에 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일정표를 열고 비어있는 시간대를 골랐어요. 주말 오전으로 약속을 잡고 병원과 우체국과 금고 지점을 한 동선에 묶었어요.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고 싶었고 하루를 너무 길게 쓰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병실 문턱에서 간호사분이 가볍게 손짓을 했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짧은 설명을 들었어요. 수분을 조금 더 챙기고 저녁엔 체온을 한 번 더 확인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엄마의 눈빛이 누그러졌어요. 손등의 혈관이 얇아 보였고 손가락 끝이 조금 차가워졌죠. 저는 가방에서 얇은 핸드크림을 꺼내 손바닥에 덜었어요. 향이 강하지 않은 걸로 골랐거든요. 손가락 마디를 하나씩 마사지하듯 눌러드리자 손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엄마가 가만히 숨을 길게 내쉬는 소리가 귓가에 머물렀고 말이 줄어든 시간에도 손과 숨은 여전히 이야기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합의문에 부속 설명을 덧붙였어요. 사용 우선순위, 보관 책임자, 분쟁 발생 시 절차 같은 세 부문을 커다란 말풍선 대신 작은 체크리스트로 나눴죠. 큰 소리로 주장하는 문장은 빼고 확인 가능한 증거와 순서를 앞세우고 싶었어요. 문서가 한 장 늘어났지만 오히려 읽기엔 쉬워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벽식의 초침이 또렷해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내일 병실에 가져갈 얇은 담요를 준비했어요.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었고 병실 공기는 생각보다 빨리 차가워지더라고요. 주말 오전에 금고 지점으로 갔어요. 신분증 확인과 서류 절차를 마치고 작은 방으로 안내를 받았죠. 상자 하나가 책상 위로 올라왔고 직원이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봉투 몇 장과 오래된 사진 한 꾸러미가 있었어요. 봉투에는 용도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고 날짜가 함께 붙어 있었죠. 교육비, 의료비, 비상금 같은 단어들이 보였어요. 숫자보다 단어가 먼저 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 사실이 마음에 들었어요. 사진 묶음 맨 위에는 바닷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고 바람이 강하게 불던 날이라 모래가 발등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사진 뒤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다음번엔 돗자리를 챙기자고 적혀 있었고 작게 웃음 표시도 있었거든요. 그 작은 유머가 어쩐지 크게 느껴졌어요. 봉투들을 목록표에 옮겨 적고 합의문 조항에 따라 위치와 담당자를 표시했어요. 일부는 즉시 병원비로 돌리고 나머지는 손녀 교육비로 이동하기로 했죠.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확인 서명을 먼저 했어요. 종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투명 파일에 담고 같은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복사본을 넣었어요. 서로가 같은 그림을 보게 하고 싶었어요. 금고 문을 닫을 때 금속 소리가 짧게 울렸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 꽉 찬 느낌을 남기더라고요. 그날 오후 병실로 다시 갔어요. 엄마의 호흡이 조금 가벼워졌다는 말을 들었고 저는 의자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손바닥에 체온이 금방 옮겨왔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시작됐고 병실 벽이 복숭아색으로 물들었죠. 나는 낮에 본 사진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바닷가의 모래와 바람, 모서리에 적힌 작은 농담, 그리고 봉투에 남겨진 손글씨까지 차분히 풀었어요. 엄마는 눈을 감은 채로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고 그 호흡에 맞춰 나도 말의 속도를 낮췄어요. 며칠 뒤 엄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간호사 호출음이 잦아졌고 모니터의 숫자가 자주 변했어요. 담당 의사가 침착하게 설명해 주었고 우리는 가능한 조치들을 빠짐없이 동의했어요. 나는 복도 의자에 앉아 손에 쥔 수건을 계속 접었다 폈어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종이를 정리하듯 수건의 모서리를 맞추고 싶었거든요. 밤이 깊어질수록 병동의 소리는 작아졌고 기계의 숨소리만 또렷해졌어요.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엄마의 손이 내 손에서 천천히 힘을 뺐고 그 순간이 언제 올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닿고 보니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나는 볼을 손등에 오래 대고 있었어요. 체온이 아주 천천히 식어갔어요.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도 문서를 놓지 않았어요. 상조회와 연락을 하고 병원비 정산표를 다시 확인했고 사망진단서를 서류철 맨 앞에 끼워두었어요. 빈소에 국화향이 퍼졌고 조문객 발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졌죠. 동우는 검은 정장을 입고 묵묵히 서 있었어요. 서로 할 말이 많았지만 그날은 말을 아끼고 싶었어요. 준비한 합의문을 한쪽 테이블에 펼쳐두고 조항 옆에 작은 점을 찍었어요. 남은 일의 수보다 끝낸 일의 수가 조금 더 많아졌고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큰 버팀목이 되더라고요. 발인이 끝난 뒤 조용한 시간이 찾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서 있자니 다리가 잠깐 힘을 잃었어요. 부엌불을 켜고 물을 올렸고 주전자가 끓기 전까지 벽을 바라봤어요. 거실의 시계를 꺼내 손목에 찼어요. 금속의 촉감이 차갑게 닿았지만 곧 체온을 따라 따뜻해졌죠. 초침이 다시 규칙을 만들었고 나는 그 규칙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고 싶었어요. 서랍에서 파일을 꺼내 앞표지에 조용히 적었어요. 우리 집 기록, 계속이라고 적어두었어요. 글씨가 떨리지 않도록 손목을 고정했어요. 밤이 되자 동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장문의 문장은 아니었고 한 줄짜리 일정 확인이었죠. 다음 주에 금고 봉투 중 남은 비상금과 의료비 잔액을 재확인하자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답했고 오늘은 조금 쉬자고 덧붙였어요. 화면을 끄고 불을 낮추자 거실이 곧장 고요해졌죠. 엄마가 남긴 종이와 사진, 그리고 우리가 만든 합의문이 테이블 위에서 얌전히 빛을 반사했어요. 나는 그 빛을 보면서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아주 천천히 내쉬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두었습니다. 그 말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도록 시계를 손목에서 잠깐 풀어 탁자 위에 올려두었어요. 초침 소리가 방 안을 균등하게 채워줬고 그 소리가 나를 침대로 이끌어줬죠. 사흘을 쉬고 엄마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현관을 열자마자 먼지 냄새가 먼저 느껴져서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죠. 커튼이 바람을 머금고 부풀어 올랐고 바닥에 빛이 포개졌어요. 박스와 쓰레기 봉투를 나란히 놓고 방마다 한 번씩 돌아봤어요. 손길이 닿은 흔적과 비워야 할 자리가 동시에 보이더라고요. 안방 옷장에서 카디건을 접어 상자에 담았어요. 주머니를 털자 작은 동전 소리가 또르르 굴러나왔고 손바닥을 가볍게 간지렸죠. 서랍 맨 아래층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발견했어요. 배터리가 빠진 채였다가 충전기를 꽂자 느리게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통화 기록은 비어 있었지만 음성 메모 폴더에 숫자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니 잡음 뒤로 낮은 숨소리가 먼저 들렸고 엄마의 목소리가 아주 짧게 이어졌어요. 손녀 이름과 등록금이라는 단어가 또렷했죠. 길지 않은 말이었지만 의미를 정리해주는 말이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조심스럽게 껐고 녹음 파일을 따로 옮겨두고 싶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등줄기가 조금 따뜻해지더라고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자석 메모를 떼어냈어요. 날짜가 오래됐지만 장보기 목록이 쓰여 있었고 맨 아래에 작은 별표가 있었죠. 별표 옆에는 다음 달에 약국 들르기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생활의 리듬이 문장으로 남아 있었고 그 리듬이 집 안구석에 여전히 퍼져 있는 것 같았어요. 설거지를 간단히 하고 욕실 선반을 닦았어요. 어깨가 묵직해지자 싱크대 앞에서 허리를 한번 펴고 창밖 골목을 내려다봤죠. 사람들은 평소처럼 오가고 있었고 시간은 누구에게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재활용장에 종이 상자를 가져다 놓고 돌아오는데 우체국 배달원이 현관 앞에 등기우편을 두고 갔어요. 발 씨는 법률구조공단 지부였고 봉투가 생각보다 두툼했죠. 열어보니 상담 요약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안내, 그리고 가족 간 합의 권고문이 들어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까 2달 전이었고 엄마가 상담을 받은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죠. 어디까지 준비하고 어디서 멈췄는지 한눈에 보였어요. 상담사는 가족회에 메모를 남겼고 교육비 지정과 병원비 우선 정산을 권했다고 적어두었어요. 저는 서류를 파일의 앞쪽에 끼우고 오늘 정리 목록에 표시했어요. 말로 남기지 못한 의사도 이렇게 도착할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저녁 무렵 동우가 들렀어요. 현관을 들어서며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고 거실 한가운데 박스부터 들었죠. 서로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방을 나누고 맡은 곳부터 정리하기로 했어요. 동우는 베란다 수납장을 비우고 저는 안방 서랍과 책장을 맡았거든요. 수납장에서 해가 바랜 공구 상자가 나왔고 책장에서는 오래된 가계부가 나왔어요. 가계부 표지 안쪽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고 간단한 합의 문장이 적혀 있었죠. 등록금은 서윤에게, 병원비는 동우가 먼저 라는 순서였어요. 그 문장 하나가 우리 둘의 어깨를 동시에 가볍게 만들더라고요. 정리를 마치고 주방에서 따뜻한 물을 내렸어요. 머그컵을 2개 놓고 함께 앉았죠. 동우는 손등에 먼지를 훔치고 컵을 양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오늘 하루를 소리내지 않고 건넸고 저는 고개로 짧게 응답했어요. 서로의 마음이 조금 맞춰진 것 같았어요. 떠들지 않아도 되는 저녁이었고 그 고요가 오히려 말을 대신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다음 날 우체국에서 교육비 계좌를 손녀 명의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했어요. 지점장은 준비된 서류들을 차례대로 확인했고 사용 시점과 증빙 방식을 다시 정리해줬죠. 계좌에는 메모 기능이 있었고 목적과 관리자를 기록할 수 있었어요. 저는 메모에 문장을 짧게 적었어요. 등록금과 기숙사비 우선, 가족합의 후 집행으로 적어두었죠. 저장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작게 완료 표시가 떴어요. 단순한 표시였지만 긴 숨이 빠져나가더라고요. 동우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고 창구 직원은 사본을 봉투에 담아 건넸어요. 우리는 복사본을 서로 하나씩 가방에 넣었어요. 나중에 누가 먼저 꺼내더라도 같은 종이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은행 앞 벤치에서 잠시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서늘해졌고 손등이 금방 차가워졌죠. 손목의 시계를 살짝 만져보니 금속이 체온을 따라왔어요. 초침이 또렷하게 들렸고 그 리듬이 하루를 정리해주는 것 같았어요. 점심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 위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탁자 위에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거든요. 간호사분이 누군가 두고 갔다고 말해주었고 저는 꽃을 창가로 옮겼어요. 햇빛이 꽃잎에 닿자 색이 한순간 더 선명해졌고 그 변화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조용해지더라고요. 저녁에는 가족 제사를 준비했어요. 엄마가 떠난 뒤 첫 제사였고 상차림을 간단히 하고 싶었죠. 시장에서 과일과 나물을 사고 집에서 작은 제기를 꺼냈어요. 밥과 국을 올리고 국화 한 줄기를 가운데에 두었어요. 동우가 향을 피웠고 저는 시계를 잠시 벗어 접시 옆에 뒀어요. 불꽃이 가늘게 흔들렸고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 천장 모서리에서 사라졌죠. 절을 마치고 일어나는데 초침 소리가 갑자기 느려진 것처럼 들렸어요. 착각일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손목에 다시 찼을 때 미세한 불협이 느껴졌어요. 내일 수리점에 들러야겠다고 마음에 적어두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피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테이블 위 서류를 다시 묶었죠. 가장 위에는 등기우편에서 온 상담 요약을 올려두었고 그 아래에 교육비 전환 확인서를 넣었어요. 마지막 장에는 합의문 최종본을 바인더에 고정했어요. 표지를 덮자 오늘 하루가 한 권으로 묶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느낌이 이상하게도 포근하더라고요. 불을 끄기 전 시계를 한 번 더 귀에 대고 들었어요. 박자가 아주 살짝 느려진 것 같았고 어둠 속에서 그 소리를 세다가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 시계가 멈춰 있었어요. 밤중 어딘가에서 초침이 멈춘 것 같았죠. 배터리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었고 그보다 먼저 수리점 주인을 떠올렸어요. 오전 첫 손님으로 가면 자세히 봐주실 거예요. 세수를 하고 가벼운 점퍼를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골목 끝 수리점 유리문에 먼지가 얇게 앉아 있었고 문고리를 당기자 벨이 짧게 울렸어요. 주인은 루페를 이마 위로 올리고 시계를 받아들었죠. 뒷면을 열고 내부를 살피더니 부품 교체보다는 오일링이 좋겠다고 했어요. 작업대에 시계를 올려두고 저는 의자에 앉아 가게 벽에 오래된 달력을 바라봤어요. 달력 구석에 손글씨로 메모가 있었고 다음 주 수요일 노인의 시계 점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작은 가게가 누군가의 시간을 오래 지켜왔다는 사실이 마음을 안정시켜 주더라고요. 수리가 끝났을 때 초침이 다시 또렷해졌어요. 주인은 손목에 다시 채워보라고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속의 감촉이 기분 좋게 차가웠어요. 가게 문을 나서며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내 파일에 넣었어요. 기록은 종이로 남겨야 안심이 되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빠르게 흘렀어요. 시간은 계속 움직였고 우리도 그 안에서 제 속도로 걸어가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수리점에서 돌아온 날 저녁, 시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였어요. 초침이 다시 일정하게 움직이자 묘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테이블 위 파일을 펼쳐 오늘 들어온 영수증을 맨 뒤 포켓에 넣었어요. 영수증 구겨짐을 손으로 펴고 날짜를 연필로 한 번 더 적어두었어요. 작은 기록을 제대로 남기고 싶었죠. 이런 사소함이 나중에 큰 설명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다음 날 오전에 병원 정산 창구로 갔어요. 수납창에서 그동안 보류됐던 항목을 하나씩 확인했고 보험 처리된 금액과 가족부담 금액을 따로 적었어요. 금액만 적으면 넣을 자리까지 잊기 쉬워서 노란 메모에 병원비 박스라고 써붙였고 파일 속 분류 탭에 바로 붙여 놓았어요. 창구 직원이 영수증 묶음을 넘겨주는데 묶음 사이에 작은 메모가 끼어 있더라고요. 담당자가 남긴 설명이었고 제 발행은 한 번만 가능하다는 주의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가방을 닫기 전에 영수증을 보관 포켓에 제대로 넣어두었어요. 돌아서는 순간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 빠져나가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간단히 먹고 엄마 집에 들렀어요. 오늘은 부엌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싶었죠. 서랍마다 수저와 집게, 잘 쓰던 국자와 해진 행주가 차례대로 나왔어요. 물때가 묻어있는 도마를 베란다에 세워두고 부엌 찬장을 열었어요. 찬장 깊은 칸에서 오래된 요리책이 나왔고 책 사이에 얇은 편지지가 끼어 있었거든요. 편지지에는 엄마의 글씨가 있었는데 제목처럼 큼지막하게 손녀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등록금 이야기가 반복되었고 다음 페이지에는 쌀과 반찬값처럼 익숙한 단어가 줄줄이 적혀 있었죠. 숫자 단위는 작았지만 글씨가 또렷했어요. 엄마가 매달 살림을 어떻게 쪼갰었는지 한눈에 보였거든요. 나는 그 페이지에 손가락을 얹고 한참을 있었어요. 마음이 조용히 내려앉았고 어쩐지 따뜻해지더라고요.
오후에는 동우와 만나 금고, 봉투 남은 항목을 대조했어요. 복사본을 맞대어 놓고 줄자를 펴듯 항목을 하나씩 따라갔죠. 비상금 봉투는 아주 얇았고 봉투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생활이 빡빡할 때마다 손이 먼저 갔다는 흔적처럼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남은 잔액을 메모장에 옮겨 적고 서명을 나란히 했어요. 사인을 크게 쓰지 않고 각자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놓았죠. 어딘가에 증명해야 할 순간이 오면 말보다 기록이 먼저 힘을 갖더라고요. 정리를 마치고 시장 쪽으로 걸었어요. 엄마가 자주 들르던 반찬 가게에 들렀고 사장님이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장조림을 2통 사고 깍두기를 조금 샀어요. 포장을 기다리는 동안 카운터 옆 대기석에 잠깐 앉았죠. 가게 라디오에서 오후 뉴스가 흘렀고 사람들이 문을 열고 닫았어요. 평소처럼 움직이는 동네의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엄마가 이 소리 속에서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금 든든해졌어요. 포장을 받아 나오면서 봉투를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뭔가 거창한 장면은 없어도 이런 반복된 일상들이 고스란히 마음을 붙잡아 주더라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반찬을 접시에 조금씩 담았어요. 가스불을 켜고 계란말이를 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식탁이 금방 따뜻해졌어요. 한술 뜨고 나서 파일을 옆자리로 끌어와 페이지를 넘겼어요. 오늘 추가된 서류를 끼우고 탭에 날짜를 적어두었죠.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결국 한 사람의 생을 설명하는 문장으로 이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문장이 과장되지 않게, 그러나 빠지지 않게 쓰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에는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봉투에서 꺼낸 상담 요약의 문의 번호가 있어서 담당자 연결을 부탁했거든요. 간단한 확인 몇 가지와 절차 조언을 들었어요. 가족 간 합의문을 보관하고 필요하면 사본을 공증하라는 말이 도움이 됐죠. 통화를 마치고 나니 방향이 다시 똑바로 서는 느낌이 들었어요. 기록과 절차가 양쪽에서 평형을 잡아주더라고요. 점심 무렵 병원에 들렀어요. 병실 문턱을 넘을 때마다 걸음이 조금 조심스러워졌어요. 침상 옆 탁자에 어제 가져온 편지지를 올려두고 엄마 생각을 천천히 떠올렸죠. 글씨를 다 읽었는데도 또 읽고 싶었어요. 글자 사이로 부엌 냄새와 수저 소리, 전골 끓는 소리가 스며들더라고요. 편지지 한 장이 한 집의 시간을 품을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이 기록을 자주 꺼내보게 될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는 딸아이와 통화를 했어요. 오늘 학교 일정이 바빴다면서도 목소리가 밝았죠. 등록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고 계좌 전환과 절차를 간략히 설명했어요. 고맙다는 말이 흘러나왔고 저는 괜찮다고 답했어요. 목적이 분명한 돈은 빨리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죠. 그 말이 스스로에게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괜히 한 번 더 정리되더라고요. 밤이 되자 창문 밖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히터를 약하게 틀고 담요를 무릎에 올려두었죠. 시계를 손목에서 잠깐 풀고 귀에 가까이 대어 들었어요. 초침의 일정한 소리가 안정적이었죠. 시계를 다시 찾고 파일 표지를 한번 쓸어내렸어요. 종이가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마음이 포개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하루치의 기록을 잘 묶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두고 싶었어요. 주말이 다가오자 집안에 쌓아둔 박스들을 한 번 더 분류했어요. 물건을 버리는 일보다 남기는 일에 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사진과 편지, 메모를 고르고 겹치지 않게 파일을 나눴어요. 추억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도 손이 먼저 판단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남겨야 할 것은 종종 얇고 버려야 할 것은 묵직했어요. 그 불균형이 오히려 선택을 쉽게 만들었죠.
이웃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작은 반찬과 함께 엄마를 오래 봐왔다고 전해주시더라고요. 따뜻한 마음이 봉지 안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현관에서 고개를 몇 번 숙이고 돌아서는데 눈이 뜨거워졌죠. 이 동네가 엄마의 뒤를 조용히 떠밀어주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 마음을 어디에 기록해야 할지 잠깐 고민하다가 파일 뒷표지 안쪽에 동네라는 탭을 새로 붙여두었어요.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 도움받은 일시를 짧게 적었죠. 나중에 꼭 고마움을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늦은 밤 테이블에 혼자 앉았어요. 방마다 불을 껐더니 소리의 결이 달라지더라고요. 거실 시계만 또렷했어요. 오늘 적은 메모들을 다시 읽고 체크 표시를 몇 개 더했죠. 남은 일도 분명했어요. 상조의 잡무 처리, 보험금 청구서 제출, 금고 봉투 최종 정리, 그리고 엄마 진명의 변경 절차 상담. 하나하나 어렵지 않지만 길게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 길이를 겁내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아주 천천히 내쉬었어요. 숨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자리를 찾더라고요. 불을 끄고 침대로 가는 길에 시계를 한 번 더 봤어요. 날짜가 바뀌기 얼마 전이었고 초침이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손가락으로 유리 표면을 가볍게 만졌죠. 오늘을 잘 건넜다고, 내일도 이 박자로 가자고 조용히 다짐하고 싶었어요. 눈을 감자마자 하루의 장면들이 천천히 뒤로 미끄러졌어요. 엄마의 부엌, 시장의 소리, 창구 유리, 수리점의 오일 냄새, 그리고 파일 속 얇은 편지지까지. 모든 것들이 한 줄로 이어졌고 그 줄이 내일의 문장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자 집안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어요. 박스는 절반으로 줄었고 파일은 한 권에서 두 권으로 나뉘었죠. 첫 권은 절차와 비용, 둘째 권은 사진과 편지였어요. 아침마다 파일 표지를 쓸어내리고 하루 계획을 짧게 적어두었어요. 엄마 제삿날이 다가오자 동네 시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과일 가게에서 사과와 배를 고르고 반찬 가게에서 나물을 조금 샀죠. 골목 끝 꽃집에서 흰 국화를 한 단 들었어요. 포장지가 살짝 바스락거렸고 꽃잎이 겨울 공기를 머금어 서늘하게 반짝이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상을 간단히 차렸어요. 국과 나물, 따뜻한 밥,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시던 장조림을 가운데에 놓았거든요. 장조림 그릇 표면에 젓가락 자국이 얕게 남아 있었고 그 자국을 천천히 엄지로 쓸어보았어요. 어제 씻어 말려둔 사발은 가장자리가 조금 달아 있었고 손이 닿을 때마다 오래 쓴 그릇의 미끄러운 광택이 전해지더라고요. 향을 피우고 시계를 접시 옆에 내려놓았어요. 절을 올리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죠. 저녁 무렵에 동우와 마주 앉았어요.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합의문 마지막 체크칸을 함께 채웠고 서류 봉투를 새로 갈아 끼워 두었어요. 남은 잡무는 보험 청구 확인과 명예 이전 상담이었고 일정표 맨 윗줄에 날짜를 적어 놓았죠. 서류를 정리하고 나니 동우가 컵에 물을 채워 건네듯 놓고 갔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고 바로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감정이 먼저 튀어나왔을 텐데 요즘은 손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누군가를 설득하기보다 함께 정리하는 편이 서로에게 덜 아픈 선택이겠구나 싶었어요. 밤에는 딸아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화면 속 얼굴이 밝았고 배경에 책이 가득 보이더라고요. 등록금과 기숙사비가 문제없이 준비됐다고 알려주었어요. 통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갑자기 넓어졌어요. 엄마가 비워둔 자리마다 새로운 숨이 들어오는 것 같았거든요. 빈 의자도, 빈 찻잔도, 빈 서랍도 더 이상 겁나지 않았어요. 비어있는 곳에서 다시 채우는 법을
조금 알게 된 느낌이었어요. 며칠 뒤 마지막 상담을 위해 구청 민원실로 갔어요. 번호표를 뽑아 집게에 끼우자 종이가 살짝 말려 올라가더라고요. 벽시계 초침 그림자가 그 말린 끝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내 차례가 왔을 때 준비해둔 파일을 펼치고 필요한 장만 건넸어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고 도장이 붉게 찍혔죠.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어요. 그 점이 스스로 대견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엄마 집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보았어요. 금속이 오래된 햇빛을 머금은 것처럼 부드럽게 반짝이더라고요. 열쇠고리에 작은 고리가 하나 더 달려 있었고 거기에 얇은 네임택이 매달려 있었어요. 글씨가 거의 지워졌지만 엄마의 필체가 남아 있었죠. 나는 네임택을 천천히 닫고 새 종이에 같은 모양을 따라 적었어요. 글자의 기울기를 맞추고 획의 굵기를 비슷하게 잡아보았거든요. 완벽히 같지는 않았지만 손끝이 이상하게 평온해졌어요. 모양을 따라 하는 동안 마음이 앞서지 않았고 호흡이 일정해지더라고요. 오늘의 시간은 오늘의 속도로만 지나가야 한다는 말을 손끝이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작은 상을 다시 폈어요. 따뜻한 국을 덜고 밥을 반 공기만 올렸죠. 시계를 그릇 가장자리와 평행이 되게 돌려두었어요. 초침 소리를 잠깐 들었고 숨을 그 박자에 맞춰봤어요. 이제는 슬픔이 갑자기 밀려오기보다 조용히 올라왔다가 조용히 내려가더라고요.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아주 천천히 내쉬었어요. 그 공기 속에서 엄마의 부엌과 시장 소리, 병실 창가가 한 번에 떠오르더라고요. 밤늦게 파일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했어요. 표지 안쪽에 오늘 날짜를 적고 끝난 일 옆에 작은 점을 찍어두었죠.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문장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을 끄기 전에 손목에 시계를 빼서 귀에 가까이 대어들었어요. 초침은 초당 한 칸씩 꾸준히 나아갔고 그 소리가 숨의 길이와 거의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내일의 발걸음은 초침보다 반박 늦게, 숨은 초침보다 반박 빠르게 맞추고 싶었어요. 서두르지 않고 멈추지도 않고 필요한 만큼만 속도를 올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마음을 가슴에 넣고 이불을 당겨 올렸죠. 어둠 속에서 초침 소리가 길을 내주었고 저는 그 길을 따라 조용히 잠들었어요. 점심 무렵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을 액자에 옮겨 넣었어요. 뒷판을 열자 얇은 먼지가 손가락에 묻었고 유리 안쪽에 미세한 기포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천으로 몇 번 문지르자 기포가 움직이지 않아서 유리를 다시 씻어 말려두었어요. 프레임을 닫고 벽에 기대어 보니 빛이 사진 표면에서 얕게 흘렀어요. 사진 속 사람들의 어깨가 서로 기울어 있었고 저는 그 기울기가 지금 우리 집의 기울기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균형은 완벽하게 맞춰지지 않아도 살 수 있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두었어요.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들러 복사기를 사용했어요. 합의문과 확인서, 영수증을 각각 한 부 더 복사했죠. 복사기 위 덮개를 내릴 때 나오는 낮은 공기 소리가 귀에 익숙했어요. 흑백으로 나온 사본의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아서 가장자리로 종이를 잡고 들었어요. 사본을 파일에 끼우고 관인 날인 부분에 포스트잇을 붙여두었죠. 나중에 찾기 쉽도록 색을 달리했어요. 이런 정리가 과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과하게 정리해 두고 싶었어요. 내일의 제가 헷갈리지 않도록요. 해 질녘에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나무가지 사이로 저녁바람이 지났고 운동기구에서 쇠 부딪히는 소리가 간간히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에 맞춰 발을 조금 느리게 옮겼어요. 벤치에 잠깐 앉아 손목시계를 바라보았죠. 유리에 노을이 얇게 비치고 초침이 그 위를 지나가더라고요.
사소한 광경이었는데 마음이 고르게 펴졌어요. 전화기를 꺼내 내일 해야 할 일 3가지를 적어두었어요. 보험 청구서 제출, 명예 이전 상담 예약, 엄마 집 열쇠 보관 장소 변경. 메모를 저장하자 화면이 짧게 반짝였고 저는 주머니에 조용히 넣었어요. 밤이 깊어지기 전에 부엌불을 켜고 작은 냄비에 미역을 불렸어요. 간장을 아주 조금만 넣고 참기름을 떨어뜨렸죠. 끓기 시작하자 국물이 투명한 초록으로 변하더라고요. 뚜껑을 열고 한 숟갈 맛을 봤어요. 짭짤함이 과하지 않았고 열이 몸 안쪽부터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릇에 옮겨 담고 상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죠. 국물 위로 김이 얇게 피어올랐고 그 김이 천천히 사라지는 걸 한참 지켜보았어요. 오늘 하루가 그렇게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덜 급해지더라고요. 아침이 밝았어요. 커튼 사이로 엷은 빛이 들어왔고 방 안 공기가 새로워졌어요. 창문을 조금 열고 한 모금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죠. 달력에 오늘 칸을 부드럽게 동그라미 쳐두었어요. 창가 시계가 또렷하게 울렸고 그 소리에 맞춰 숨을 한 번 더 고르게 했어요. 오늘도 차분하고 나답게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을 수도 있어요. 돈 이야기, 위임장, 도장, 가족의 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누구든 마음이 답답해지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괴로움의 뿌리는 상황 자체보다 내 마음이 붙잡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내가 옳아야 한다는 생각, 지금 당장 끝내야 한다는 생각, 상대가 바뀌어야 내가 편해진다는 생각이었죠. 삶의 문제는 대개 3갈래로 나눠져요. 사실, 해석, 감정. 사실은 종이 위의 기록처럼 분명해요. 해석은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져요. 감정은 그 해석을 따라 일어나요. 오늘 사연 속에서도 종이 위에 사실은 몇 장의 문서였고, 해석은 서로의 기대였고, 감정은 서운함과 분노였어요. 그래서 첫걸음은 멈춰 서서 이 셋을 분리해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내 해석인지, 그로 인해 올라온 감정인지. 분리가 되면 마음이 바로 조금씩 가벼워져요. 둘째로 관계의 고통은 상대 때문만은 아니에요. 기대가 높을수록 원망이 커져요. 기대를 낮추면 갈등이 줄어들어요. 상대가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내 마음은 그 자리에서 가벼워질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펜을 잠깐 내려놓았듯이 우리도 순간 멈춤을 배우면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이긴 듯 보이지만 오래 남는 건 상처예요. 한 발 물러나면 손해본 것 같지만 남는 건 관계와 평정이에요. 셋째로 삶은 조건 따라 일어나요. 연줄처럼 얽히고 설킨 조건이 맞으면 일이 생기고 조건이 바뀌면 일이 사라져요. 이걸 안다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순간을 탓으로 채우지 않게 돼요. 되는 조건을 만들고 안 되는 조건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요. 법이나 절차, 기록은 그 조건을 점검하는 도구예요. 불편해도 그 길을 따라가면 마음이 덜 흔들려요. 오늘 이야기에서도 기록과 절차가 답을 비춰주었죠. 넷째로 내 몫과 남의 몫을 가르는 연습을 해요. 내 몫은 사실을 확인하고 나의 선택을 정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는 일까지예요. 남의 몫은 남이 스스로 깨닫고 바꾸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씨름하면 지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놓치면 후회가 남아요. 내 몫만 하겠다고 마음을 정하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져요. 이제 실천을 조금 나눠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어요. 첫째, 하루에 몇 번이라도 짧게 멈춰요. 도장을 찍기 전,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 말이 거칠어지기 전, 숨을 3번 고르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세요. 새 동안 사실, 해석, 감정을 구분해 보세요. 하고 나면 선택이 달라져요. 둘째, 분쟁의 중심에 서 있을수록 문장으로 확인해요. 오늘 무엇을 정리하려 하는지, 돈의 용도가 무엇인지, 순서가 무엇인지 종이에 한 줄로 적어요. 목적이 분명해지면 욕심은 줄고 합의는 쉬워져요.
돈은 목적이 있을 때 맑아져요. 목적이 흐려질수록 마음이 어두워져요. 셋째, 대화의 규칙을 단순하게 세워요. 상대의 말을 끊지 않기, 사실만 말하기, 추측은 추측이라고 밝히기, 서로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기. 4가지면 충분해요. 이 4가지가 지켜지면 다툼도 과정이 되고, 과정이 길어져도 마음은 덜 상해요. 넷째, 결과보다 관계를 먼저 돌봐요. 서류에 도장이 찍혀도 남는 건 사람 사이의 순결이에요. 이 관계가 남아야 다음 일을 함께 풀어요. 이익은 나눴으면 다시 채워지지만 관계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익보다 신뢰를 먼저 선택해요. 오늘 이야기의 결말이 그걸 보여줬죠. 5째, 감사 연습을 잊지 마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 잘한 선택 하나, 고마운 사람 하나, 내려놓은 생각 하나. 사흘만 해도 마음의 중심이 옮겨가요.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헤아리던 습관이 서서히 바뀌어요. 6째, 나눔을 아주 작게 시작해요. 무엇이든 괜찮아요.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고, 공공기관 창구에 안내 글을 어려워하는 어른을 도와드리고, 서류를 천천히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도 나눔이에요. 나눔은 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이에요. 열리면 내 안이 먼저 환해져요. 혹시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계속 올라올 수 있어요. 왜 내가 먼저 양보해야 하는지,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지. 그럴 때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지금 이 선택이 내 삶을 가볍게 하는가, 무겁게 하는가?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방향이라면 그게 바로 지혜예요. 이익처럼 보이는데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 그건 집착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억해요. 급할수록 멈추고, 억울할수록 확인하고, 두려울수록 내 몫만 하자. 이 3가지만 익히면 웬만한 삶의 굴곡은 부드럽게 넘어가요. 도장 하나로 인생이 정해지지 않아요. 내 호흡 하나가 인생을 다시 세워요. 오늘 이야기를 떠올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멈춤을 실천해 보세요. 그 멈춤이 가족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내일을 살려요. 영상 모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신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 사연들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